누구냐? 누가 겁도 없이 감히 내 소중한 옥필가를 훔쳐간 것이냐? 운이아담을 찾아주신 분들,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운이아담 시작하겠습니다. 개축년 깊어가는 가을, 경기 땅 용인현 남쪽의 한적한 마을에는 곡식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풍요로운 기운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 대가댁은 바로 이 지역 최고의 거부인 상인 김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비록 사대부의 반열에는 들지 못하였으나 조정의 권세 있는 이들과도 거래하며 그 재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 굳게 닫힌 그의 솥을 때문만 보아도 그 위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의 담벼락은 돌로 견고하게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얹힌 기와는 볕에 발에어 윤기가 흐르며 부유함의 깊이를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을, 김대감 댁에 참으로 흉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대감이 대대로 가보로 아끼던 명품 옥필가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옥필가는 맑고 푸른 옥을 정교하게 다듬어 만든 것으로 붓을 올려놓는 부분에는 봉황 한 쌍이 구름 속을 노니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 그 가치가 금전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김대감이 아침 일찍 서재에 들어갔을 때 늘 정갈하게 놓여 있어야 할 그 옥필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천지가 뒤집히는 듯 격노하였습니다. 쩌렁쩌렁한 그의 노성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하여 도둑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서슴없이 관가에 이 사실을 고하였고 용인현의 현감이 직접 포졸들을 이끌고 대가댁으로 달려왔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대가댁의 하인들은 모두 마당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는 바로 칠복이라는 이름의 하인이었습니다. 칠복은 본디 충직하고 일처리도 꼼꼼하여 김대감의 신임을 받는 자였으나 사건 발생 직전 서재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칠복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소인은 하늘을 두고 맹세컨대 대감님의 물건에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사옵니다. 제발 소인의 결백을 알아주시옵소서 하고 애원하였으나 김대감은 이미 분노에 눈이 멀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포졸들에게 당장 칠복을 잡아들여 관가로 끌고 가라 명하였고 현감 또한 김대감의 재력과 위세에 눌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칠복을 압송하였습니다. 칠복이 관가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신문을 당하고 있을 무렵 이웃 마을에 칩거하고 있던 한 선비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비록 큰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하였으나 어려서부터 그 지혜가 비범하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남달라 동네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명경이라 불리곤 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 청정한 기운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였으며 주변의 작고 큰 일에 관여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으나 유독 약하고 억울한 자의 피눈물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고든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칠복이 처한 상황을 듣고 깊은 탄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한 옥필가는 보통의 하인이 쉽게 손댈 수 있는 곳에 보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재는 김대감이 가장 사적으로 여기는 공간이며 물건의 성질을 보았을 때
그것을 훔칠 수 있는 이는 분명 그 물건의 가치를 아는 자이거나 혹은 김대감의 일거수일투족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가까운 내부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칠복은 단지 가장 만만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쉬운 존재였을 뿐이라는 판단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기울어 붉은 노을이 서쪽 하늘을 길게 물들이는 저녁 무렵, 지연은 단출한 차림으로 용인현에 관아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관아의 담장 너머에서는 포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 맞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매 맞는 소리는 칠복의 비명소리와 섞여 처절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저 매는 억울한 자의 등에 떨어지는 무지의 회초리이니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이튿날 아침 지연은 조용히 김대감 댁 주변을 다시 찾아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옥필가가 도난당한 서재의 주변 환경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서재는 널찍한 마루를 통해 안채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창호지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재 바깥의 흙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날 비가 조금 내린 탓에 마당 구석에는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포졸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남긴 어지러운 발자국 외에 다른 미묘한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일반적인 하인의 집신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정돈된 마치 꽤나 비싼 가죽신을 신은 이의 발자국 같았습니다. 지연은 발자국이 서재의 창호지 문 바로 아래에서 시작하여 대가댁의 뒤편 담장 쪽으로 이어지다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인인 칠복이라면 굳이 담장 쪽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으며 설령 도망을 친다 해도 그처럼 미세한 흔적만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범인이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가댁의 지리를 잘 아는 내부의 사람이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지연은 이제 칠복의 억울함이 단순한 혐의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아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현감은 김대감의 압력 아래에 이미 칠복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지연이 관아 앞에 당도하였을 때 현감은 이미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결심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한 생명이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관아의 문지기에게 다가섰습니다. 나는 이 인근에 사는 선비 이지연이라 하오. 지금 관아에서 다루고 있는 김대감 댁 옥필가 도난 사건에 관하여 현감께 올릴 말이 있소. 부디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속에 담긴 강직함은 문지기들을 주춤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문지기는 망설였지만 선비의 기품에 눌려 결국 그를 대청마루로 안내하였습니다. 지연은 이 불합리한 판결을 막고 칠복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자신의 기발한 묘수뿐임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현감과 그 옆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 김대감을 향해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린 후 곧장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노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제 곧 벌어질 지혜의 싸움에 모든 기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순간 관아 마당에는 칠복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다시 한번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지연 선비가 용인현 관아의 대청마루 앞에 섰을 때 분위기는 이미 한껏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현감은 두꺼운 서책을 앞에 두고
위험을 보이고자 하였으나 그 얼굴에는 이미 결론을 정한 듯한 피로함과 귀찮음이 역력하였습니다. 현감 옆에는 피해자인 상인 김대감이 비단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칠복에게 잔뜩 도끼가 서려 있어 마치 당장이라도 하인의 목숨을 끊어버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후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현감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이며 이 엄중한 치죄의 자리에 무슨 연유로 발을 들였는가? 서둘러 말을 마치고 물러가라. 나는 지금 국법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니 시간이 없도다. 현감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으나 그 말투에는 지연을 무시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몸을 곧게 세우고 침착한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소인은 이 고을에 거주하는 한미한 선비 이지연이라 하옵니다. 소인이 듣기에 지금 옥필가 도난 사건으로 칠복이라는 하인이 혹독한 신문을 받고 있으며 이미 자백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소인이 감히 아뢰옵건대 이 사건에는 현감께서 간과하신 매우 중대한 의문점이 있사옵니다.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억울한 자가 죄를 뒤집어쓰고 진범은 유유히 죄를 면할까 염려되옵니다. 김대감이 이 말을 듣자마자 크게 역정을 냈습니다. 무슨 헛된 소리를 하는가. 이자는 이미 매를 이기지 못하고 제 입으로 자백을 하였는데 무슨 의문이 남았다는 것인가. 고작 옥사 하나를 가지고 시끄럽게 굴지 마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 귀한 자리에서 감히 내 물건을 찾는데 태클을 거는 것이냐. 김대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의 거만한 태도는 현감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현감은 이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선비의 마음씀은 가상하나 관아의 치죄는 증거와 자백에 의거하는 법이다. 칠복이 스스로 옥필가를 훔쳤다고 하였으니 더 이상 다른 추리는 필요치 않다. 그대는 헛된 망상으로 국정을 방해하지 말고 물러가라. 지연은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자백은 고통 앞에서 만들어지는 거짓에 오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백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실체와 정황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소인이 아뢰옵건대 범인은 절대로 칠복이 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지연은 전날 자신이 김대감 댁에서 관찰했던 바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도난당한 옥필가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옥필가는 김대감께서 대대로 아끼시던 명품이라 들었습니다. 귀한 물건은 귀한 자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칠복은 평생 노비로 살았으니 그 옥이 얼마나 귀한지 혹은 그것을 훔쳐 어디에 팔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은전 몇 푼을 기대하고 목숨을 걸어 그런 귀물을 훔쳤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지연은 현장의 흔적에 대한 관찰을 펼쳤습니다. 소인이 살펴본 바 서재 밖에는 아주 세밀하고 조심스러운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인이 신는 집신이나 미투리의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든 가죽신 발자국이었습니다. 진범은 필시 신분을 숨겨야 했기에 흙을 밟을 때도 극도로 조심하였고 그 흔적은 서재에서 뒷담으로 이어지다 교묘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범인이 대가댁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신분을 감추고자 귀한 신을 신은 채 조심스럽게 움직인 자, 즉 하인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연은 말을 잠시 멈추고
현감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현감은 지연의 논리가 매우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음에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여전히 화를 사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이옵니다.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칠복은 김대감께서 아침에 서재에 들기 직전 마당을 쓸고 청소하였다고 하였사옵니다. 만약 칠복이 그때 옥필가를 훔쳤다면 칠복은 서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김대감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였을 터 굳이 고가품을 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대청마루와 안채가 모두 보는 곳을 지나관하로 도망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칠복의 행적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은 그가 옥필가 실종과 무관하다는 강력한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의 논리는 마치 맑은 물줄기가 흙탕물을 씻어내듯 명쾌했습니다. 현감은 이제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지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지연을 다시 보았습니다. 선비의 말이 일리가 있도다. 허나 내가 아무리 정황을 논해도 결국 물건은 찾지 못했고 진범은 가려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증거와 실체를 원한다. 내가 칠복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진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옥필가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낼 수 있겠는가. 현감의 목소리에는 이제 호기심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다급하게 현감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저 선비는 헛된 망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일 뿐입니다. 소인의 가보를 찾기 위해 더 이상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사옵니다. 지연은 김대감의 시선을 무시하고 현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감히 아뢰옵니다. 진범은 이 대가댁 내부에 있으며 그 옥필가는 지금 바로 이 주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진범은 칠복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성공했다고 믿고 물건을 멀리 처분하지 않고 관아의 수사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소인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칠복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소인이 현명한 묘수를 내어 진범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게 할 것이옵니다. 현감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김대감의 압력과 이미 내려진 판결을 되돌리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었으나 지연의 논리는 너무나 강력하여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연은 자신이 직접 범인을 밝혀내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현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선비의 충정에 감복하였다. 나에게도 억울한 백성이 생명을 잃는 일은 피하고 싶은 일이다. 내가 사흘의 말미를 줄 것이다. 사흘 안에 내가 진범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혹은 옥필가의 행방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대는 국정을 농락한 죄로 칠복과 함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동의하겠는가?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굳건히 대답했습니다. 소인 기꺼이 그 벌을 감수하겠사옵니다. 사흘 후 진범의 얼굴을 현감, 나으리 앞에 드러낼 것이옵니다. 지연은 말을 마치고 물러섰으나 그의 얼굴에는 이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묘책이 떠오른 듯 묘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가 관할을 나설 때 마당에는 여전히 억울함에 지쳐 쓰러져 있는 칠복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칠복을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지연 선비가 현감으로부터 사흘의 말미를 얻어낸 것은 그에게는 마치 끓는 물속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얼음물 한 잔과 같았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지목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섣부른 추측은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게 만들어 증거를 은닉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범인 스스로가 두려움에 떨며 제꾀에 빠지도록 만드는 기발한 심리적 덫이었습니다. 지연은 옥필가의 특성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푸른 옥, 봉황 문양, 귀한 가치. 그는 이 모든 것을 엮어 하나에 가공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즉, 그 옥필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기운을 지닌 신물선 우위라는 거짓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연은 관아를 다시 찾아 현감에게 청원하였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밤새 곰곰이 생각하였으나 범인은 결코 평범한 방법으로는 밝혀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옥필가는 그저 옥이 아니옵니다. 김대감께서 대대로 간직한 그 물건에는 놀라운 영험함이 깃들어 있다는 옛 기록을 소인이 찾아내었습니다. 현감은 의아해하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이제 와서 귀신 노름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연은 더욱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옵니다. 그 옥은 본디 중국 강남의 깊은 산속에서 채취된 신비로운 옥으로 그 옥필가를 훔친 자는 반드시 그 옥의 영험한 기운에 의해 몸에 특이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그 신물을 훔친 자는 사흘이 지나기 전에 온몸의 피부가 마치 끓는 물에 데친 듯 붉게 변하며 특히 손가락 끝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검은 먹물이 스며든 듯한 자국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옥필가가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자 바라는 신비한 징벌의 기운인 것입니다. 이 허무맹랑하면서도 그럴싸한 이야기는 현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미신과 영험한 기운을 믿는 경향이 강했고 지연의 진지한 태도와 조선 후기 사대부의 문헌 고증 능력은 이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현감은 이 이야기를 김대감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김대감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으나 지연이 서책의 내용을 인용하며 과거 비슷한 일화까지 덧붙여 설명하자 평소 자신의 옥필가가 매우 귀하다는 자부심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이어 현감에게 묘수의 핵심을 청하였습니다. 나으리, 이제 남은 이틀 동안 이 흉흉한 소문을 온 마을에 퍼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대가댁의 모든 내부인과 칠복을 관하로 소집하시어 옥필가의 행방을 최종적으로 신문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소인은 범인을 지목하지 않고 오직 신물의 징벌에 대해 재차 강조할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용인현 관아의 대청마루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대감 댁의 모든 하인과 노비들, 그리고 김대감의 친인척들이 모두 소집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김대감의 조카인 김영달도 있었습니다. 영달은 평소 행실이 방정맞고 빚이 많았으나 김대감의 신임을 얻어 집안일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영달의 교묘한 발자국과 수상한 평판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연이 대청마루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숙하게 인사를 건넨 후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옥필가 도난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칠복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헌데 이 옥필가는 보통 물건이 아니니 하늘의 기운을 받아 스스로 주인을 가리는 신물이옵니다. 사흘 전 소인이 현감 나으리께
아래요. 그 옥의 영험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징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이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관아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오직 마당의 흙바닥 위를 기어가는 개미 소리마저 들릴 듯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 옥 필가를 만진 자는 그 옥의 강력한 기운에 의의 손끝이 검게 변하고 심장에 끓는 물이 붓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진범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통증과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이니 그 옥은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연은 말을 맺은 후 미리 준비해 두었던 커다란 청동 대야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대야 안에는 맑은 지하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소인이 시험을 시작하겠소. 모두 이 대야에 양손을 담그시오. 신물의 징벌을 받은 자라면 그의 손이 물에 닿는 순간 물이 끓어오르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는 신물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을 외면한 자에게 내리는 천벌이기 때문이옵니다. 사실 이것은 지연이 만들어낸 완전한 허구였습니다. 물은 그저 평범한 지하수일 뿐이었고 어떤 화학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미 사흘간 퍼진 소문에 잔뜩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현감의 명에 따라 차례차례 물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칠복을 포함한 모든 하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담담하게 손을 담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김영달 차례가 되었습니다. 영달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등에서는 식은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지연이 바라보았을 때 영달은 이미 자신의 손끝이 정말로 검은색으로 변한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옥필가를 훔친 후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연이 퍼뜨린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영달은 손을 대야 쪽으로 가져가다가 갑자기 멈칫하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온몸이 경직되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마치 신이 내린 예언자처럼 낮은 목소리로 영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달 나으리, 어찌 손을 담그지 못하고 그리 망설이십니까? 혹시 손끝이 이미 시커멓게 변한 것은 아니옵니까? 신물의 기운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법이옵니다. 천벌의 두려움이 당신의 손을 잡아 끌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영달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말이 마치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온 마을에 퍼진 소문과 지연의 서늘한 시선, 그리고 눈앞에 청정한 물이 곧 자신의 죄를 폭로할 것이라는 압박감에 영달은 무너졌습니다. 영달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대야를 발로 차 엎어버렸습니다.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며 대청마루를 적셨습니다. 영달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옥이 정말로 제 손을 썩게 만들고 있사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여 영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조카가 범인이라는 사실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였고, 현감은 지연의 기지에 감탄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영달은 자신이 훔친 옥필가를 숨긴 장소를 실토하였습니다. 그것은 서재마루 아래 썩은 지프로 덮어놓은 작은 구덩이 속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의 추측대로 범인은 관아의 수사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억울한 하인 칠복의 누명은 이토록 기발하고
심리를 꿰뚫는 지혜의 연극으로 단숨에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달의 처절한 자백으로 인에 관하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감은 곧바로 포졸들을 시켜 영달이 지목한 장소에서 옥필가를 찾아오도록 명했습니다. 잠시 후 포졸들이 흙을 털어낸 맑고 푸른 옥필가를 들고 대청마루로 돌아왔습니다. 봉황 한 쌍이 새겨진 그 아름다운 필가는 영험한 기운이 돌기는커녕 그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요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연이 말했던 신물의 징벌은 온전히 범인의 죄책감과 공포심을 이용한 묘수에 불과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감은 옥필가를 직접 확인하고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과 김대감의 압력에 굴복했던 과거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현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조카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 충직한 하인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분노로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현감은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숙하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김영달은 탐욕으로 이내 가문의 귀중한 보물을 훔쳤을 뿐 아니라 죄 없는 하인 칠복에게 그 누명을 씌우고자 하였으니 그 죄질이 참으로 무겁도다. 당장 그를 잡아 가두고 엄하게 다스려 국법의 준엄함을 보이도록 하라. 포졸들은 울부짖는 김영달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현감은 고통스러운 고문으로 이내 피폐해진 모습으로 마당에 끌려 나온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은 자신이 진범으로 몰려 죽을 날만을 기다리다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현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칠복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칠복의 손을 잡고 깊이 사과하였습니다. 칠복아, 내가 이 옥사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였구나. 모든 것이 이 현감의 불찰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내 억울함을 이제야 풀어주게 되어 참으로 면목이 없다. 너는 이제 누명을 벗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내게 입힌 모든 상처에 대한 치료와 충분한 보상을 김대감에게 엄중히 명할 것이니 부디 이 현감을 용서해 주렴. 칠복은 믿기지 않는 듯 현감과 주변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고통이 아닌 해방감과 감사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칠복에게는 이 순간의 자유와 명예 회복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현감은 이어 지연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현감은 대청마루 위로 지연을 모시고 와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지연 선비, 그대의 명철한 통찰력과 기발한 묘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국법을 이용하여 죄 없는 백성의 목숨을 앗아가는 큰 실수를 저지를 뻔하였소. 그대의 지혜는 천하제일이라 하겠소. 어찌 그대의 공로를 잊겠는가. 그대에게 후한상을 내리고 싶으니 부디 원하는 바를 말해보시오. 지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그저 한미한 선비일 뿐입니다. 소인이 바라는 것은 상이나 벼슬이 아니옵니다. 오직 억울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에 이치가 바로 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선비의 가장 큰 보람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앞으로 현감께서는 작은 하인의 옥사라 할지라도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살피시어 다시는 이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소인에게는 가장 큰 상이 될 것입니다. 지연의 겸손하고도 고든 말에 현감은 더욱 감동하였습니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잡고 명심하겠소. 그대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겠소. 하고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관아의 포졸들 역시 지연 선비의 지혜와 덕망에 탄복하여 숙연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칠복이 풀려나는 모습과 진범인 김영달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지연 선비가 만들어낸 통쾌한 정의의 승리를 만끽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지연은 현감과 김대감의 끈질긴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관아를 떠났습니다. 그는 상으로 주어진 은자 몇 냥도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거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관아를 나설 때 가을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는 방금 전의 소동이 거짓인 양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뿌듯하고 맑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칠복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연 선비는 세상을 바로잡는 힘이 칼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명철한 지혜와 따뜻한 인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이후 용인현에는 묘수 선비 이지현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지혜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연 선비는 다시 평소처럼 책을 읽고 맑은 물을 마시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으나 그의 이름 석자는 그가 풀어낸 옥사와 함께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한적한 마을에서도 지혜로운 선비의 기발한 묘수는 권세와 속단으로 굳어진 현감의 판결을 단숨에 뒤집으며 통쾌한 정의를 실현하였던 것입니다.